한겨울, 전라도 깊은 산골 폐가 앞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손목에 에르메스 시계를 찬 40대 남자가, 조수석에서는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가 내렸죠. 그리고 트렁크에서 휠체어에 앉은 70대 노인을 꺼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손길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좀 지내세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계획엔 다시 돌아올 생각 따위 없었거든요. 휠체어 바퀴가 얼어붙은 마당을 굴러갈 때 노인의 눈에서 첫 번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들은 10분 뒤 차 안에서 울부짖게 될 줄도 모른 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라탔죠. 그리고 10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도 모르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명 재벌 3세라 불리는 박성우는 오늘도 완벽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명품 시계를 차고 수입차 키를 쥐고 아내 윤미희와 함께 우아한 조찬을 즐겼죠. 47평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한국화 몇 점이 고급스럽게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엔 그들이 성공의 상징이라 여기는 것들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오늘 오후에 유럽 시찰 출장 떠나죠? 윤미희가 커피잔을 우아하게 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팔찌는 누가 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빵에 잼을 발랐습니다. 이 모든 풍요로움이 자신의 실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성우야, 어머니는 정말 괜찮으실까? 미희의 목소리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성우의 젓가락질이 미묘하게 느려졌어요. 하지만 곧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신경 써?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했잖아. 그렇긴 하지만 혼자 계시잖아요. 아니야, 혼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지내시는 거지. 우리가 없으니까 편하실 거야. 성우의 답변은 너무나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는 듯한 말투였죠. 미희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사실 그녀 역시 시어머니가 없는 이 생활이 훨씬 편했거든요. 가족 사진에도, 크리스마스 파티에도, 그 어떤 행복한 순간에도 할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오후 3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성우는 차 안에서 회사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계약서는 이미 검토했고요. 아, 그리고 이번 유럽 출장에서 신규 투자처 발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고 통장 잔고는 늘어만 갔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 완벽함의 뒤편엔 추운 산골 폐가에서 홀로 떨고 있을 한 노인의 모습이 있다는 걸 그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도착 10분 전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변호사 김철호였어요. 그로부터 사흘 전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는 외제차 안에서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운전석의 성우는 내비게이션을 보며 혀를 찾고, 조수석의 미희는 창밖 풍경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뒷좌석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러는 게 맞을까요? 미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엔 우리 집이 너무 복잡하잖아. 이곳이 훨씬 조용하고 좋아. 하지만 너무 외진 곳 아닌가요?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응급 상황? 뭔 응급 상황이 생겨? 건강하시잖아. 성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의 출발점은 한 달 전 회사 투자 설명회에서 시작되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우는 어머니의 존재 때문에 창피함을 느꼈거든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는 어머니가 중요한 손님 앞에서 실수를 하셨을 때 성우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 산길을 올라가면서 길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휴대폰 신호도 약해졌고 주변엔 집 한 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폐가나 다름없는 낡은 시골집 앞이었습니다. 대문은 녹슬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죠.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요? 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괜찮아요.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나와요. 며칠 전에 확인했거든요.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앉혔습니다. 78세 박수님 할머니는 성우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맑은 미소였습니다. 성우야, 여기가 우리가 새로 살 집이니? 네, 어머니.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요양하기에 딱 좋을 거예요. 수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믿었거든요. 아들이 자신을 위해 좋은 곳을 골라줬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거죠. 하지만 성우와 미희의 표정에는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많이 보였어요. 집안을 살펴보는 시간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엔 며칠치 음식을 넣어뒀고 난방용 전기 매트도 깔아뒀어요. 하지만 그 누가 봐도 이곳에서의 생활은 버텨내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일 바쁘니까 자주 오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와도 돼. 수님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성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서 차에 올랐어요. 미희는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차가 떠나가는 소리가 점점 작아질 때까지 수님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적만이 남았을 때 그제야 할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인천공항 고속도로 오후 3시 47분 성우와 미희를 태운 차는 유럽행 항공편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왔고 두 사람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여행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두고 온 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그런 일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미희가 명품 쇼핑몰 웹사이트를 보며 흥얼거렸습니다. 여보, 이번에 파리 가면 샤넬 매장 꼭 들러야 해요. 한정판 나왔다던데. 그래, 원하는 거 다 사. 올해 수익이 좋았으니까. 성우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사업이 번창했고 투자도 대부분 성공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그들이 축적한 부는 평범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을 만큼 컸어요. 하지만 그 부의 진정한 출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52분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변호사 김철호. 성우는 잠시 주저했어요. 김철호는 아버지 때부터 가족의 법률 업무를 담당해온 변호사였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특별한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다니. 여보세요, 선생님. 성우 씨, 지금 시간 괜찮나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김철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성우는 미희를 흘끗 보고는 음성을 낮췄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박수님 여사와 관련해서 말인데 혹시 최근에 어머니께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었나요? 성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호사가 어머니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성우 씨,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문서가 아버지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봉인된 채로 보관돼 있다가 오늘 개봉 조건이 충족됐어요. 유언장이요? 아버지 유언장은 이미... 아니에요. 이건 별도로 작성된 비밀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성우 씨가 들으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서요. 성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희는 남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아, 그리고 혹시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그 순간 성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는 요양을 위해서 성우 씨, 지금 즉시 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르면 어머니의 생존 여부와 거주지가 상속 재산의 90%를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성우 씨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 한마디가 성우와 미희의 완벽했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공항 주차장. 성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은 덜덜 떨렸어요. 미희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래? 미희야, 우리 큰일 났어.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방금 전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거든요. 아버지의 비밀 유언장.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성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김 변호사 말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비밀 유언장을 작성하셨대. 그 유언장에 따르면 전체 상속 재산의 90%는 어머니가 행복하게 생활하고 계실 때만 우리 것이라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뜻인데? 만약 어머니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혼자 외로이 지내고 계시면 그 재산은 모두 사회복지법인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미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부와 명예의 바탕이 되는 재산,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속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한 일은 우리가 어머니를 산골 폐가에 혼자 둔 시점부터 유언장의 조건 위반이 시작된 거야. 성우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회사 운영에 쓴 돈, 펜트하우스 구입비, 명품 구매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만약 그 재산을 잃는다면 현재 빚진 금액만으로도 파산은 불가피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철호 변호사가 문자를 보낸 거였어요. 성우 씨,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유언장의 집행 조건 중 하나가 어머니의 실시간 안부 확인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지정된 사회복지사가 어머니를 방문해서 생활 상태를 점검합니다. 다음 점검일은 오늘 오후 6시입니다. 성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미희야, 지금 몇 시야? 4시 20분이에요. 구례까지는 차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6시까지는 절대 도착할 수 없어요. 게다가 사회복지사가 어머니를 그 폐가에서 혼자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 즉시 상속 조건 위반이 확정되는 거였죠. 여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유럽행 비행기는? 무슨 유럽행이야? 우리 지금 당장 어머니께 가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시간의 거리, 1시간 40분의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그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계실까 하는 두려움이 성우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공항에서 구례로 향하는 길, 차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그들의 무너져가는 인생을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오후 6시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낡은 폐가 앞에 작은 경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30대 여성, 이름은 강은영이었어요. 그녀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사회복지사였고 특히 노인 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다뤘습니다. 손에는 체크리스트와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여기가 박수님 여사님이 계신다는 곳인가? 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대문 앞에 서기 전부터 이곳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집은 너무 외졌고 겨울임에도 연기 한 줄 나지 않았으며 주변은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었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산골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강은영입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78세 박수님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은영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깔끔하게 옷을 입고 계셨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차가운데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은영은 당황했습니다. 신고 내용으로는 노인이 혼자 방치됐다고 했는데 할머니의 모습은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집안을 살펴보니 상황이 달랐어요.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고 난방 시설은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이 깊은 산골에서 혼자 지내기엔 너무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은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아, 우리 성우가 일이 바빠서요.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고 했는데 아직 와본 적은 없어요. 할머니의 대답이 은영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그 다음에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님, 저 혹시 당신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는 방 안쪽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우리 남편이 생전에 저에게 준 것들이에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보관하라고 하더라고요. 은영이 문서를 펼쳐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안에는 성우의 아버지가 작성한 여러 편지와 비밀 계좌 정보, 그리고 놀랍게도 복수 계획서라고 쓰인 메모들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게 뭔가요? 우리 남편이 말하길 성우가 언젠가는 저를 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해 뒀다고 하더라고요. 수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영은 깨달았어요. 이 할머니가 단순히 버림받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께서는 아들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건가요? 네. 그리고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워뒀죠. 성우는 아직 자신이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모든 건 저희가 설계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70년 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지혜와 배신당한 어머니의 차가운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같은 시각 고속도로 위 성우와 미희를 태운 차는 구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손은 핸들을 쥔 채 파르르 떨렸고 미희는 연신 휴대폰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여보, 정말 어떻게 하죠? 벌써 6시가 넘었는데. 모르겠어. 일단 어머니께 가서 사과드리고 다시 모셔오는 수밖에. 하지만 성우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원망하고 계실까요? 오후 7시 15분, 드디어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다른 차가 한 대 더 있었거든요. 어머니, 성우가 급하게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마주한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는 사회복지사 은영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고 표정도 평온해 보였거든요. 성우야, 왔니? 여기 복지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그 따뜻함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감지했어요. 마치 태풍 전의 고요함 같은 것을 말이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성우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미희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수님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성급했다고? 뭐가 성급했는데? 어머니를 이런 곳에 혼자 두고 온 건 말이에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야, 성우야. 너희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은영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성우 씨, 이것들 보세요. 성우가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편지들이 있었거든요. 성우에게 아버지가 죽은 후 너는 분명히 어머니를 버릴 것이다. 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그렇게 예상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다. 내가 지금까지 써온 돈들, 그 모든 것의 영수증과 증거를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 성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성우야, 너는 지금까지 내 돈으로 살았다. 회사도, 집도, 차도 모두 내 돈이었다. 그리고 그 돈은 원래 어머니와 함께 쓰라고 준 것이었다. 하지만 너는 어머니를 무시했고 결국 버렸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거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우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배신당한 여인의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성우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다. 그날 밤 9시, 폐가의 거실은 더 이상 을씨년스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은영은 그 모든 것을 꼼꼼히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성우와 미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세는 마치 법정의 피고인 같았습니다. 성우야,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수님 할머니가 낡은 상자를 하나 더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성우가 평생 본 적 없는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 아버지가 실제로 운영했던 사업의 진짜 장부들이야. 너는 지금까지 내가 사업 천재라고 생각했겠지만 할머니가 한 장씩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믿었던 모든 투자, 모든 계약, 모든 사업, 그 뒤에는 내 아버지가 미리 깔아놓은 길이 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3년치 사업 계획을 다 세워두셨거든. 성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성과가 사실은 아버지의 설계에 따른 것이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저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성우야. 그냥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였을 뿐이야. 미희가 견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속이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속였다고? 내가 언제 너희를 속였지? 나는 늘 성우에게 말했어. 아버지를 존경하라고, 가족을 소중히 하라고. 하지만 너희는 내 말을 무시했잖아. 그때 은영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성우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세한 조사 보고서였어요. 성우 씨, 이것도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당신이 사용한 모든 자금의 출처와 용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펜트하우스 구입비 15억, 외제차 구매비 2억, 해외여행 경비 5천만 원.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서 나온 거였어요. 성우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실력으로 이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상 누각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할머니가 꺼내 보인 마지막 문서였어요. 성우야, 이건 내가 지난 20년 동안 모아둔 너의 불효 행위들이야. 그 안에는 성우가 할머니에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 무시했던 순간들, 생일을 잊었던 날들, 심지어는 할머니 앞에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렸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걸 왜? 언젠가는 너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말이야. 수님 할머니가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법원 판결문이었어요. 이건 내가 어제 신청한 성년 후견인 선임 신청서야. 너희가 날 버린 순간 나는 법적으로 너희를 상대로 할 모든 권한을 얻었어. 그리고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거야.
성우와 미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한 것은 연약한 노인이 아니라 70년 넘게 세상을 살아온 지혜로운 여전사였다는 것을 말이죠. 한 달 후 서울 강남구 법원 앞 추위에 떨며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우와 미희였죠. 한 달 전에 명품 옷차림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패딩을 입고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법원에서 나온 것은 수님 할머니와 변호사 김철호, 그리고 사회복지사 은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할머니, 성우가 다가가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김철호 변호사가 성우에게 최종 판결문을 건네주었습니다. 성우 씨, 법원 판결에 따르면 모든 상속 재산은 박수님 여사님께 환원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15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변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성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5억 원. 현재 그들이 가진 돈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리고 펜트하우스와 모든 자산은 압류됐고 회사도 할머니 명의로 이전됩니다. 성우 씨는 일반 직장인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해요. 미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수님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성우야, 내가 만약 날 제대로 모셨다면 이 모든 재산은 언젠가 다 내 것이 될 수 있었어. 하지만 너는 그 간단한 효도조차 하기 싫어했지. 어머니,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 성우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네가 선택한 길의 결과야. 할머니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 대신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봐라.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질 때까지 성우와 미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돌아갈 집도 의지할 돈도 믿을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새로운 요양원에서 따뜻한 저녁을 드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고 옆에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모시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한편 성우와 미희는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공허함이 얼마나 큰지를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 통의 전화가 바꾼 인생, 참으로 씁쓸하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였죠. 성우와 미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어쩌면 이제야 진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돈과 명예로 쌓아올린 가짜 행복 대신 이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갈 수 있을 테니까요. 수님 할머니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근본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배신당해도 언젠가는 아이가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소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선택이 아닙니다. 운명이에요. 그리고 그 운명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성우와 미희가 깨달은 것처럼 너무 늦기 전에 우리 모두 가족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안녕히 가세요.